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50년대 강북동 다방 연구팀이고요. 오늘은 한 분께서는 바쁘셔서 모셨고, 저랑 큰 머리 연구팀 같이 와서 저는 유진경입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그 다방 50년대에 그 강북동 다방, 그러니까 옛날 다방을 연구하게 된 그 배경은 저와 제 동생인데요. 독일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 있으면서 이제 카페라든지 크나이페라고 방문하는데, 크나이페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선술집 내지는 뭐 주점 이 정도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의 어떤 펍 같은 개념이나 아닌 바 같은 개념일 수가 있어요. 이런 공간에 대해서 제가 좀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왜 주목을 했느냐면은 먼저 제가 카페하고 크나이페를 약간 비교를 해드리면은 고흐의 밤의 카페라는 그림 잘 아시고, 그다음에 집 주변에 있는 카페나 아니면은 저기는 이제 밤에 노상 카페들이 이렇게 쭉 있는 그런 풍경이고요. 카페나 크나이페나 아니면은 뭐 레스토랑이나 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비슷한데 식사를 제공하고 차를 좀 마실 수 있고 차도 제공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상의 휴식과 그 가벼운 그 여가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카페에 꼭 있는 게 뭐냐면은 카페에는 그 케이크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와 같이 먹으라고 케이크 준비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고, 그리고 항상 카페에는 충분히 앉을 좌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는 앉아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크나이페는 일단은 여기서 중심이 되는 음식이랄까 그거는 맥주예요. 주로 이제 맥주를 마시고, 독일에서는 맥주를 마시고 맥주의 곁들여 약간의 안주가 제공되는 그런 형식인데, 여긴 좌석 수가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좌석은 한 서너 개만 있어도 그 크나이페는 아주 좁은 공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서 즐기고 마시고 뭐 얘기하고, 또 그 주인의 허락만 받으면은 모든 유흥을 다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파티를 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작은 공연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나이페는 주로 이제 주택가에 있어요. 주택가에 좁은 어떤 공간들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모가 크고, 주택가에도 있지만 도심에도 있고, 도심에는 크나이페라는 형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 카페와 크나이페 이런 건 도시 공간 속의 어떤 틈새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왜 이런 공간에 저희가 주목을 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 근대 도시 공간을 어떤 권력의 공간으로서 제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현대 도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고 꾸미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현대 도시는 계획되고 구조화된 어떤 공간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정치와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정치와 자본, 이런 권력에 의해서 의도된 어떤 기능들이 강조되게 그렇게 구조화된 기능이 강조되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많이 자유롭지 못한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길을 가서 안 되고 왼쪽으로 가야 되고 건널목에서 기다려야 할 테고, 뭐 어떤 공간은 돌아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감시 카메라들을 통해서 감시도 받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현대 도시에서 어떤 자유라는 문제, 그러니까 움직임의 자유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실은 움직임의 그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움직임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감되는 그것이 자유의 반대인 게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그 현대 도시 공간의 어떤 구조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조금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점유하고 좀 누릴 수 있고 이런 대안적 공간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카페나 크나이페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된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대부분의 그 도시들이 그 문화, 관광 이런 데 관점을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이나 아니면 부산이나 한국 전반적으로 그 대규모 문화시설에 그 투자하는 그런 문화 관광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베를린에 있다고 하는데, 베를린에 또 디자인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 지금 디자인 센터가 있죠. 근데 부산에 있는 디자인 센터 8층 규모의 굉장히 큰 건물인데, 베를린에 있는 디자인 센터는 굉장히 좀 유명한 디자인 센터인데도 세계적으로 이 공간이 한 3배, 한 80평, 아니 한 7, 80평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를린은 또 그 매년 베를린알레 영화제가 열리잖아요. 근데 베를린에는 영화의 전당이 없어요. 근데 부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영화의 전당이 지금 만들어졌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방면도 하기 위해서 영화도 계속 50년대 영화들이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넓은 공간이 다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비, 유지비만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다음 또 부산시에서 지금 오페라도 짓는다고 3천억을 투자해서 짓는다는 그런 말도 들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외국쪽에서 살던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떤 정책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관점에서 일상의 어떤 작은 문화 공간에 대한 지원들이 좀 이루어지도록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카페나 크나이페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시라든지 구도 항상 그 주민문화센터라든지 요즘 여가센터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근데 이런 작은,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조금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작은 문화 공간들이 만들어주긴 하는데, 근데 이런 공간들이 카페나 크나이페를 대신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했어요. 일단 기능면에서 보면은 일단 사용자, 그러니까 카페나 크나이페에서 들어가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거기 앉아서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회적 기능은 사실 그 주민 문화센터도 충분히 하죠.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 그다음에 대화의 장소, 그다음에 공공성, 어떤 의견들을 수렴해내는 장소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합니다. 근데 이 카페나 크나이페가 가지는 다른 또 한편의 그 만남과 대화의 장소, 그 기능 중에 중요한 거는 굉장히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성의 관점에서 훨씬 이런 그 주민문화센터 같은 거보다는 다른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카페나 크나이페에서는 사람들이 친밀하고 사랑도 하고 에로틱이라는 점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다음에 문화적인 기능을 봤을 적에도 물론 이제 주민센터에서도 요즘은 그 휴식을 위한 그 계기도 마련해주고 또 여러 다양한 그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적용을 하면서 학습도 시키고 또 각자 이렇게 같이 배우고 만든 거를 나눌 수 있는 계기도 부여하고 합니다만은 좀 더 어떤 뭐랄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들 수 있고 굉장히 거기에 이렇게 푹 심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못 되는 거죠. 어떤 그런 문화적인 기능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적 오락적 기능이 사실은 카페나 크나이페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공간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공간은 환상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은 물론 일상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공간들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생활을 잊는다는 거, 일상을 좀 잊어버리고 오늘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거기 가서 좀 풀 수 있고 어떤 삶에서 억압된 삶에서 약간의 벗어나는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는다는 점에서 카페와 크나이페는 어떤 다른 문화 공간 이렇게 시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그런 문화센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행자를 위한 기능들에서 보면은 바깥에서 볼 적이에요. 일단 그 아까 이 노선 카페 같은 경우에 고흐의 그림에도 나오지만 밤인데 사람들이 쭉 밖에 앉아 있으니까 밖의 공간이 많이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산책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전한 그 도로를 보행 공간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가 뭐 몇 개 달려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한 거리가 되는 거죠. 어떤 이런 면에서 카페나 프라이팬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둘 중에 제가 어떤 공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제가 좀 연구하는 게 나을까 생각을 한 것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선술집 같은 주점으로서의 어떤 프라이팬은 아직 제가 좀 사회가 이렇게 수용하기에 조금 완전하게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이제 카페를 선택을 했고 저 옛날 그림 보시죠. 옛날에 가방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네. 근데 이제 왜 옛날 가방을 연구하게 됐냐면은 카페를 연구를 해보자고 생각하고 또 카페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제안들을 해보자고 생각했는데 일단 한국에 있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카페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한국에서 운영되는 많은 카페들이 이 스타벅스라든지 뭐 그 대형 어떤 프랜차이즈처럼 그 주도하는 문화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어떤 외적인 형식이라든지 장식이라든지 그런 거에 집중했고 어떤 그 내부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들이 많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와서 조금 앉아서 멋지게 좀 앉아있는 휴식의 장소에 있다 하고 그런 게 되지 않나 어떤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점들을 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길 옛날 다방 문화에 대해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어떨까. 옛날 다방은 분명 지금의 다방 문화하고는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고 또 옛날 다방으로부터도 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다방들을 지금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서 이제 제가 다방 문화를 문화관광정책으로 한번 끌어들이는 작업으로서 한번 시도해보자고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이 프로젝트인데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문화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요즘 문화 관광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인식들 속에서 수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다방, 옛날 다방의 어떤 문화적 가치들 또는 역사적 가치들을 강조해 보는 어떤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자면 구체적으로 부산의 문화의 전성기 제가 꼭 이렇게 말하면 이게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좀 다방 문화를 보자면은 그래도 1950년대 그러니까 부산이 어떤 수도가 되었을 적에 문화인들도 다 내려오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으면서 갑자기 1950년대 전쟁이 나면서 부산에 굉장히 많은 다방들이 차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좀 연구해 보면서 그것을 어떤 한국 또는 부산의 다방 문화의 어떤 오리지널 이런 걸로 한번 잡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곡동을 이제 중심으로 잡게 됐죠. 1950년대에 강곡동 거리예요. 거기 제일 위에는 부산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요 그림 세 개는 다 강곡동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청, 강곡동, 중앙동 그 교차로 좀 있고 여기가 강곡동이고 여기 교차로인가 하긴 그렇습니다.
한 2년부터 9년까지 사진들이에요. 대부분 제가 책 도록에서 그냥 사진 것들이었고요. 제가 이 작은 간판들이 일일이 막 이렇게 다 확대해가지고 보면서 다방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데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어쨌든 다방이라는 데를 그 당시에 그렇게 광고를 안 했는지 그냥 어디 속에 골목들에 있었, 이게 대부분 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뒷골목에 있었기 때문에 다방이란 간판이 안 보였는지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3개월 동안 역사적인 이런 옛날 다방 추적하기 작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 찾는 거는 주로 이제 신문 자료를 했는데 국지신문사 같은 데 가면 이제 옛 문헌들, 옛 자료들 보관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그 신문 뒤적거리면서 한 60년 된 먼지들이 계속 먹으면서 그걸 뒤적거렸고요. 그 다음에 관련기관들로 이제 뭐 여러 관계기관들, 뭐 박물관도 갔었고, 또 학교도 갔었고, 연구소도 갔었고, 한 번씩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강나루라고 저쪽에 있는 그 주점인데, 여기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 앞에 계신 분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요. 이제 이런 옛날 분들한테 광복동의 다방 센터가 어땠는지, 그 당시 어디쯤에 위치를 했었는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분들 지금 나이가 60대, 그 다음에 70 초반이던데 사실 50년대에 그 전쟁 이후에 다방을 하려면 적어도 한 80 정도는 되신 분을 찾아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기억력이 좋으신 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분들 만나니까 50년대 말 60년대는 내가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50년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이제 찾아봐야 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그 영수증 이렇게 저희 커피 마신 거 이런 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런 데를 가서 인터뷰를 하려고 해도 그런데 실례시대요. 그런 데 가면 얘기 안 나오고 꼭 술집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이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술집 가가지고 술을 드시면서 담배를 피우시면서 이제 그 앞에서 참고 계속 들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술집에서 술값 같은 건 좀 해주시면 안 되실지 그런 거 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광복동 다방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게 그 부산대 계신 차철욱 교수님하고 또 부경역사연구소 여기에서 같이 펴낸 거고 중구청에서 지원해줘서 낸 책이에요. 이게 50년대 피란 시절 부산의 문화라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분들이 다방과 당시의 문화공간을 여기에 보면은 문화공간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간 위치를 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한 25군데, 그 중에서 다방이 한 10군데 정도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문화기관들 그 위치를 해놓은 작업입니다. 그 외에는 그 김동리 선생님이 쓰신 그 밀다원 시대라는 그 단편 소설에 대해서 약간의 그 덧붙이는 정도로 다방문화에서 그 당시 다방문화에 대해서 덧붙이는 정도의 어떤 에세이들 정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다방 위치에 대해서 연구를 좀 충분하게 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제가 이제 찾은 다방의 위치가 약 70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온 작업보다는 제가 거의 한 6배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한 10곳의 문화기관들을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찾고 그 당시의 주소를 또 지금의 주소와 이렇게 비교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 그 부산 피란 시절 50년대 그 부산 문화에 나오는 그 위치를 제가 다시 한번 빨간 점으로 다방이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은 그 문화기관들의 작자 위치입니다. 그거를 했고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새로 지금 작성하는 거고 빨간 게 다방인데 약 70곳입니다. 그리고 문화공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한 80% 정도 작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동안 저희 팀을 한 서너 번 만났었는데 사진 같은 건 아직 못 찍었고 사진 중요합니다. 사진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역할들이 다 달라서
저희 그 물주이신 그 뭐지? 이재철. 네. 이재철 전 선생님은 주로 이제 술 시중을 조금 드시는 그 어르신들 하시고요. 저는 주로 이제 자료 찾고 이런 작업을 주로 하고, 여기는 지금 이제 그 디자인, 그 다음에 그래픽 작업들을 주로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